두 명의 다이버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굴 중 하나에 잠수하기로 결심합니다. 한 다이버의 시신은 10년 후에 수습되고 다른 한 명은 거의 21년이 지나서야 수습됩니다. 세 번의 실패한 시도와 우연한 만남 이후 이것은 켄트 모르핀, 마크 브레셔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려는 시도의 이야기입니다. 텍사스 헤이스 카운티의 제이콥스 웰에서 제이콥스 웰은 1850년경 처음 기록된 담수샘으로 지름이 4m에 달합니다. 우물의 표면에서 시작해 가장 깊은 기록 지점은 43m까지 내려가며 가장 멀리 기록된 지점까지는 1310m에 이릅니다. 제이콥스 웰의 시원하고 맑은 물은 트리니티 대수층에서 솟아오릅니다. 이 샘의 표면은 주변 수면보다 사실상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즉, 주변 지하수의 무게로 인해 물이 샘에서 위로 밀려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1924년에 이 샘으로 유입되는 유량은 초당 1세제곱미터 미만으로 측정되었습니다. 2000년에 이 우물에서 처음으로 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4번이나 물이 흐르지 않았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 7월에 멈췄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샘으로 물이 솟아오를 만큼의 수압이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유량이 줄어들면 잠수부들이 동굴 시스템에 들어가기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물살을 거슬러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들어가기 안전한 동굴 시스템이 아니며 동굴 잠수 자체에도 고유의 위험이 따릅니다. 제이콥스 웰의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잠수부가 맞서야 하는 강한 물살입니다. 그들이 오는 중입니다. 방들 사이의 좁은 입구에서는 그 입구들이 종종 아래로 기울어져 있고 이미 좁은 통로를 메울 수 있는 불안정한 자갈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중 하나는 약 21m 깊이에 있는 버스 커넬, 버스 캐널이라고 불립니다. 다이버들이 자갈 경사를 따라 내려간 후에는 폭이 38cm 밖에 되지 않는 좁은 입구를 밀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갈이 경사를 따라 얼마나 많이 내려왔느냐에 따라 그 경사는 더 넓은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다이버들은 종종 자갈을 파내며 길을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장비를 앞에 있는 통로를 통해 밀어넣어 공간 안으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이 좁은 통로를 통과하면 다이버들은 다음 공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수년간 제이콥스 웰에서 최대 9명의 스쿠버 다이빙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록되지 않은 사망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동굴 시스템에서 다이빙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1979년 9월 9일 두 다이버가 동굴 다이빙을 위해 제이콥스 웰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약 20명 정도의 그룹에 속해 있지만 이 두 명은 큰 그룹이 동굴 안의 퇴적물을 흩트리기 전에 먼저 동굴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날 밤 11시 30분 대부분이 캠프를 준비할 때 두 사람은 물에 들어갑니다. 켄트 몰핀과 마크 브레셔는 20대 초반의 숙련된 다이버들입니다. 켄트는 보조 강사입니다. 그는 12살 때부터 다이빙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동굴을 먼저 탐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역사가 있는 마지막으로 기록된 방까지 가고 싶어 합니다. 마크와 켄트는 첫 번째 방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은 샘이 지상으로 열리는 곳입니다. 9m 아래로 내려가면 플랫폼이 나오고 그곳에서 그들은 옆으로 이동해 다음 방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은 길고 경사진 공간입니다. 두 번째 방 아래에는 세 번째 방으로 연결되는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출생관으로 약 23m 깊이에 있습니다. 출생관을 지나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면 켄트와 마크는 다른 다이버들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동굴에서 마지막으로 안전한 방을 탐험 중입니다. 마크와 켄트는 이미 4명의 다이버 목숨을 앗아간 목표물을 노리고 있습니다. 챔버사 그들은 경사진 자갈 바닥을 따라 약 27m 깊이에 있는 챔버사의 입구로 내려갑니다. 이 깊이는 다이버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한계에 가깝습니다. 질소 마취는 압력해서 질소를 들이마실 때 발생하는 신경학적 영향입니다. 이것은 압력해서 호흡가스 속 질소 분자들이 더 가까이 압축되면서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뇌의 시냅스에서 뉴런의 흐름이 제한됩니다. 다이버들은 이것을 마치 마티니를 마시는 것처럼 경험합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마티니를 마시는 것 같지만 그 효과는 똑같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당신이 상승할 때
켄트는 스쿠버 장비를 벗고 몸을 돌려 터널 안으로 등을 대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챔버사로 이어집니다. 마크 카피스는 조 모이를 따라갑니다. 조 모이는 챔버삼에 있으며 마크가 오직 하나의 라이트와 동굴 릴 없이 터널로 등을 대고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는 헤엄쳐 가서 마크에게 라이트를 비추며 그의 주의를 끌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판단을 의심합니다. 제가 보기엔 터널 시야에 빠진 것 같은데 마크는 위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뒤로 물러나며 터널로 들어갑니다. 켄트와 마크 모두 다시 안 보입니다. 조 모이는 방금 본 일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산소가 허락하는 한 오래 기다립니다. 그는 네 번째 방 입구에 자신의 손전등 중 하나를 두고 두 잠수부가 그 불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동굴 밖으로 나가 다른 잠수부들에게 알리러 갑니다. 그가 상승하는 동안 조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힘들어합니다. 조는 마음속으로 수색을 준비하며 수면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조는 마음속으론 구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시신 수습임을 알고 있습니다. 조는 수면에 도착해서 다른 잠수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립니다. 그리고 지역 경찰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폴 바탈리아는 경찰관이자 동굴 잠수부로 경찰서에서 근무합니다. 그는 구조 조직 지시를 받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받은 지 1시간 후 폴 바탈리아는 돈 디블의 집에 도착합니다. 디블은 전직 해군 잠수부이자 동굴 잠수 전문가, 잠수 강사이며 지역 다이브 샵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바탈리아와 함께 헤이스 카운티 자원봉사, 시신 수습팀의 일원인 디블과 바탈리아는 구조가 어떻게 진행될지 논의합니다. 그들은 이를 구조라고 하지만 사실 시신 수습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계획은 구조와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들은 다른 수습팀 대원들에게 연락하고 디블의 다이브샵에 들러 장비를 챙긴 뒤 제이콥스 웰로 향합니다. 다이브샵을 떠난 지 15분 만에 그들은 어둠에 도착합니다. 패서딘에서 온 그룹은 실종된 두 다이버를 찾으려 수중 수색을 했습니다. 그들은 디블에게 마크와 켄트를 찾지 못했으며 동굴 시스템 전체를 수색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두 다이버가 챔버사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이버 중 한 명이 통로 자갈더미 아래에 장비가 묻혀 있는 것을 본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어떤 보고서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 다이버는 연달아 19분씩 2번 다이빙을 했다고 합니다. 시신을 발견한 후 집에 가서 휴식을 취했는데 그곳에서 감압병이 생겨 치료를 위해 제압 챔버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조 작업에서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다이버들이 공영에 빠지는 이유는 주로 안전 한계를 넘기 때문입니다. 극한 환경 안에서는 구조대원들도 어쩔 수 없이 한계를 더 넘어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구조대원들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압박감까지 느끼게 되고 이는 대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다이빙 계획표는 잠수부가 특정 깊이에 머무는 시간과 물 밖에서 쉬는 시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이빙 사이에 42m 깊이에서는 감압 다이빙이 되기 전에 단 8분만 머물 수 있습니다. 상승 시 안전정지를 꼭 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다시 다이빙을 하기 전에 최소 1시간 반 이상 물 밖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는 생명을 구하려고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2번 감압 다이빙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감압병에 걸렸습니다. 아직 어둡고 돈의 첫 번째 생각은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X명을 구조했던 경험에 따르면 그들은 보통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다루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신을 X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시신 수습을 하면서 수년간 개발한 대처 기제입니다. 하지만 낮에도 동굴 아는 방과 마찬가지로 어둡기 때문에 그는 2명의 잠수부를 물속에 보내 상황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들은 수면으로 돌아와 돈에게 이 일이 간단한 수습이 아님을 알립니다. 그들은 시신을 볼 수 없지만 4번 방으로 가는 경사로 자갈 아래에 묻혔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자갈이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져 구조자를 매몰시킬 수 있어 시신을 꺼내는 시도를 매우 불안해합니다. 좁은 통로를 파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돈은 잠수부 2명을 더 보내 4번 동굴 입구에 바위와 자갈 제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음 동굴로 가기 위해 통로를 파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거한 바위는 금세 더 많은 자갈로 다시 채워집니다. 돈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와 그의 동료는 여분의 스테이지 탱크 몇 개를 가져가서 8m와 23m 지점에 두고 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돈은 43m 깊이의 동굴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곳 통로는 천장과 자갈 사이로 점점 좁아집니다. 그는 통로의 끝을 보기 위해 몸을 약간 밀어넣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어깨까지 들어갔을 때 뒤에서 자갈이 미끄러져 들어와 그를 가둡니다. 이는 그가 찾고 있던 두 다이버가 갇혔던 상황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돈의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공영을 바로 알아차리지만 침착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침착함은 경험에서 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풀어보려고 시도합니다. 손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손이 꽉 끼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릴의 줄조차도 당길 수 없습니다. 몸을 꿈틀거릴수록 더 많은 자갈이 그를 둘러싸며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머릿속으로는 침착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몸을 비틀고 꿈틀거리며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침을 꿀꺽 삼킵니다. 그러다 놀랍고도 안도스럽게도 자갈이 그를 놓아줍니다. 자갈이 아래로 미끄러지며 그는 다시 통로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도하게 공기를 들이마셔 산소통이 바닥났습니다. 비틀거리고 멍한 동료가 돈의 입에 예비호흡기를 억지로 넣고 그를 데리고 챔버를 통해 위로 올라갑니다. 산도 반대편에는 예비 실린더가 있습니다. 돈은 그곳에 빨리 도착해야 하지만 그가 삼킨 공기가 이제 그의 위에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물 압력으로 압축됩니다. 공기 방울이 위로 올라갈수록 팽창하기 때문에 돈이 삼킨 소량의 공기가 이제 43m에서 수면까지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가 수면에 도달할 때쯤이면 그가 삼켰던 공기는 원래 부피의 5배로 팽창하게 됩니다. 돈의 배가 너무 많이 팽창해서 그는 마치 임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제압 챔버로 옮겨지나 치료는 통증을 완화하지 못합니다. 그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그의 위가 파열되어 공기가 위 안에 가득 찬 것이 나타납니다. 그의 의사는 자신이 한 수술을 농구공을 자르는 것에 비유하며 자르자마자 바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돈의 병원비는 보험이 만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8,000의 빚에 빠뜨립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다이빙 커뮤니티는 돈을 돕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콥스에서 다시 구조 작업은 다이빙 커뮤니티의 또 다른 리더인 돈 브로드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브로드는 제이콥스와 인연이 있습니다. 다이버들이 공영에 처하자 브로드는 땅 소유주와 협상해 직접 그곳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는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우물 출입을 규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다이버들이 도전적인 환경에서 잠수할 충분한 훈련과 경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다이브 센터와 강사들은 예전엔 자유롭게 이용하던 그 장소에 입장료를 내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토지 소유주에게 쏟아졌고 결국 토지 소유주는 계약을 만료시켰으며 브로드는 더 이상 우물에서 안전 기준을 규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브로드는 두 다이버의 시신을 수습하러 돌아왔고 통제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좌절감을 뒤로하고 두 젊은이의 시신 수습을 돕기로 합니다. 브로드는 익숙한 현장을 점검합니다. 그는 자루에 자갈을 담아 리프트백으로 띄워서 밖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경사면의 맨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며 작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경사면 위쪽에 자갈이 남아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와 다시 자갈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통로에서부터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족들과 관계자들에게 이 현장을 발굴하는데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알립니다. 켄트와 마크의 부모님이 연락을 받고 우물에 도착합니다. 켄트 몰핀의 아버지는 아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힘을 모으는 다이빙 커뮤니티의 지원에 감동받습니다. 지역은행이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는 켄트 몰핀과 마크의 수습을 위한 물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족들과 당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수습하기 위한 최선의 계획을 세운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두 잠수부가 사망 또는 실종됐고 레저 잠수부 한 명은 감압병에 걸렸습니다. 또 다른 전문 수색 구조 잠수부는 위가 파열되었습니다. 또 다른 동굴 전문가도 몇 달에 걸쳐 현장을 손으로 발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시신을 빨리 찾고 싶어 절박했을 것입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당국과 함께 그들은 대안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프리포트에 있는 상업 잠수 회사인 쉐이퍼 다이빙 컴퍼니에서 대안을 찾게 됩니다. 회사의 소유주인 루이스 쉐이퍼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들을 구해낼 겁니다. 그는 제압 챔버, 공기 압축기, 자갈 펌프 장비를 트럭에 싣고 옵니다. 장비를 들여오는 데 드는 비용은 $5,000부터 시작하고 하루에 $2,500가 추가로 듭니다. 루이스와 그의 팀은 장비를 설치하고 통로에서 흙과 자갈을 퍼내기 시작하는데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업 잠수부들은 지상 공기 공급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는 그들이 지상에 있는 압축기에서 공기를 공급받는 엄빌리컬과 양방향 통신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큰 바위들은 자루에 담아 밧줄로 끌어올리며 자원봉사 잠수부들이 이를 안내합니다. 자갈은 긴 파이프를 사용해 대형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여 퍼냅니다. 며칠 동안 모래와 자갈을 퍼내는 작업이 계속됩니다. 여러 번 상업 잠수부들이 아침에 내려가 보면 전날 치웠던 통로에 자갈이 다시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작업 시작 약 일주일 후 한 잠수부가 자갈 미끄럼에 깔렸지만 동료들이 신속히 구해냅니다. 이 사건으로 잠수부들은 불안해합니다. 며칠 더 굴착 작업을 한 끝에 그들은 카메라를 통로 안쪽까지 어느 정도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몇몇 사람이 녹화 영상을 보고 금속 탱크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히 단정할 정도로 선명하진 않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계속해서 굴착 작업을 이어가고 마침내 잠수부 중 한 명이 거의 통로를 다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는 방의 일부는 볼 수 있지만 전체 방을 볼 만큼 멀리 들어갈 수는 없다고 보고합니다. 2개의 큰 바위와 몇 톤에 달하는 자갈을 치워야 합니다. 루이스 쉐이퍼의 오른팔인 빌 라이트, 즉 잠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빌 라이트가 기자회견을 열어 말합니다. 그들은 자금이 떨어져 무료로 잠수할 수 없고 누군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빌과 팀원들은 호텔 방에서 며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패서디나 주 상원의원이 지금까지 회사의 비용을 보증하겠다고 확인하고 그 다음 루이스 쉐이퍼가 회사의 시간을 기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후 며칠간의 정치적 신경전 끝에 잠수부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통로 전체가 다시 자갈에 파묻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잠수 회사가 의견을 내기 위해 호출되고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제이콥스 웰 내부의 모든 자갈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파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켄트와 마크의 시신을 찾기 위해 챔버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켄트 몰핀의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만약 수색을 계속 강행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명의 잠수부가 실종된 지 12일 만에 수색이 중단됩니다. 돈디블은 위장 질환에서 회복한 후 친구들과 함께 제이콥스 웰에서 다시 다이빙을 합니다. 그들은 잠수부들이 산도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격자를 시멘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몇 달 뒤 디블은 돌아와 설치한 격자가 없어진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릴 막을 수 없어" 라는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1981년 홍수 동안 시스템 내 수위가 충분히 올라 동굴 시스템 안으로 물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크 브레셔의 유해는 수년간의 물살이 오르내리면서 우물 밖으로 씻겨나갔습니다. 통로의 자갈이 충분히 이동해서 산마르코스 지역 구조팀 사람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1년 만에 켄트 모르핀의 유해가 마침내 수습되었고 그의 부모님은 한 기자가 의견을 묻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재난 영상을 보려면 화면의 링크를 클릭하세요.